권장일 상한선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 최근에 인터뷰에서 세드릭 갈랜더 박사는 정부가 어떻게 비타민 섭취량을 최고 한도 또는 안전한 상향치를 정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정부 대표자들이 비타민 D 같은 물질들의 최고 한도를 정하기 위해서 만났을 때 그들은 건강상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이 없을 수 있는 한계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구는 독성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투자된 것이다. 허용 최고 한도는 권장 1일 섭취량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루 섭취해야 할 비타민 D 양을 말하는 것인데, 갈랜드 박사에 의하면 전문가 집단은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양을 4,800 IU로 잡고 있다. 그런데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 그 숫자를 반으로 잘라버린 것이다. 그래서 최고 한도는 실제로 2,400 IU가 된 것이다. 그리고 보다 더 안전성을 추구해서 400 IU를 버리고 2,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것이 2,000 IU라는 최고 한도가 정해진 방법이며, 이것은 약 10년 전이나 유용했던 단지 비타민 D가 건강하고 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권장되었던 연구를 기초에 두고 있었다. 나는 단지 정오쯤에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2만 IU의 비타민 D가 생산되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정부에 의해 제시된 이런 너무 신중한 상향선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만약 어머니 같은 자연이 우리에게 단지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많은 비타민 D를 주기로 했다면 어떻게 4,800 IU가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일까? 오전쯤에 30분 정도 햇빛으로 2만 IU, 정오쯤에 음식으로 비타민 D를 2,000 IU를 얻기 위해서 매일 600g 달하는 연어를 먹든가 20컵의 강화 우유를 마시는 등 통상의 5.5배를 소비해야 한다. 아니면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2,000 IU를 안전하게 얻기 위해 계산기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확한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자외선 비의 또 다른 근원은 자외선 비의 공급 원인 일광욕용 침대. 태닝을 촉진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는 자외선 B와 자외선 A의 형태의 광선을 방출한다. 자외선은 이미 알고 있듯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생산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자외선은 또한 피부암과 일광하상, 조기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태닝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자외선의 또 다른 근원이지만 사용 여부를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견이 분분하다. 자외선 A는 일광화성을 일으키지 않지만 피부암이나 또 피부 노화의 주름을 만든다. 마이클 홀릭 박사는 태양광과 자외선 비의 노출이 안정성에 대한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선텐형 침대의 사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선텐형 침대를 사용할 때도 실제 햇빛이 일광욕을 할 때처럼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한다. 최소 홍반량 25에서 50% 정도를 일주일에 여러 번 시도할 것을 권한다. 최대 노출을 양을 위해서 피부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시간 생각을 해서 자외선 비와 태양광 노출에서 여전히 논쟁이 여지가 남았다. 하지만 나는 안전하게 태양광에 직접 노출하는 것이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부과는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환자들이 비타민 D를 얻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권하지 않는다. 비타민 D 형태의 보충제, 태양광이 비타민 D의 풍부한 보호이긴 하지만 이미 언급한 대로 적절한 노출을 정하는 것은 종종 비실용적이다. 비타민 D2, D3 형태로 만들어진 보충제는 내가 선호하는 방법이다. 약간의 비타민 D 보충이 좋다고 들은
소비자들은 실제 이상으로 좋은 것이라고 오해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타민 D 400IU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매우 드물다. 많은 사람들은 400IU 정도의 양이 복합 비타민제를 복용함으로써 비타민 D를 보충하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그들이 복용하는 비타민의 양을 늘림으로써 비타민 D의 양을 늘리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 비타민을 독성 수준까지 복용하게 된다는 점 또한 위험으로 불러올 수 있다. 특히 비타민 A. 만약에 과민성 때문에 항생제나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주치의나 아마 태양을 완전히 차단할 것을 권고했을 것이다. 비타민 D 보충제는 태양광을 피해야만 하는 그런 환자들에게 권고하는 한 방법이다. 그리고 나는 이 보충제의 복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D 기능은 이제 비타민 D 결핍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루병, 골연하, 골다공증 등 뼈질환 환자가 아니면 D 결핍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이제까지. 비타민 D는 신체의 거의 모든 조직에서 발견된다. 비타민 D는 간에서 대사되어서 혈액을 따라 신체 각 조직에 25D 형태로 순환한다는 것을 소개했다. 25D 형태의 비타민 D는 신장에서 체내에 필요한 활성 상태의 1.25D3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1.25D3는 혈액을 따라서 D3 이동하면 소화기관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한다. 이렇게 해서 D가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한다. 칼슘 흡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D가 담당한다. 최소한 30ng 이상 되어야 한다. 90년대 초 활성 상태의 비타민 D가 항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 시절에는 오직 신장에서만 25D 형태의 비타민 D를 1.25D D3 형태의 활성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알려졌다. 당시에 이론은 비타민 D 섭취를 늘려서 체내 비타민 D 양을 높이면 신장에서는 몸에 필요한 형태인 활성 비타민 D를 전환시키는 양도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거의 모든 신체 장기가 간에서 처리된 25D 형태의 비타민 D를 활성화된 1.25D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도 채 10년도 안 된다. 비타민 D 수용체라는 것이 대부분 장기에 있어서 신장에서 체내 칼슘 농도를 조절하기 활성화되고 25D 형태의 비타민 D는 다른 장기에서 1.25C 형태로 전환된다. 활성화된 비타민 D는 각각의 세포와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 기능을 담당한다. 신장 이외의 장기에서 활성화되는 비타민 D는 그 장기의 세포와 조직 내에서 분해되고 이용돼서 다른 장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렇게 활성화된 비타민 D가 장기 안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1.25D3 활성 비타민 D의 새로운 근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기전은 혈중 1.25D3 활성 비타민 D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칼슘 대사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예방한다. 그리고 1.25D3는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25D 형태의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각 장기에서 전환되는 D3 활성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비타민 D 혈중 농도 각 농도별 의미는 D의 농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25D 형태의 D 양을 측정하는 것이 유일하다. 활성화되는 D3는 아니며 간에서 일차적으로 처리해서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20ng 이상이면 정성속에 속한다. D 혈중 농도는 30에서 40ng가 되어야 비로소 밝혀진 D의 기능들이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사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환자에게
이렇게 NG 이하는 심한 결핍이고 20은 결핍이고 30은 부족이고 30 NG 이상을 정상으로 생각한다. 40 이상이 최적이다. 100 NG는 과도하고 150은 중독 상태가 된다. 현재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단위를 NG로 표시하는데 이는 이런 표시다. D 결핍은 놀라운 통계는 2004년 통계에 의하면 햇빛을 쬐이지 못하거나 적절한 비타민 D를 섭취하지 못해서 발생한 D 결핍증에 유발한 경제적인 손실이 400에서 560달러에 처장한다. 2007년 그랜트 갈랜더 고해무 연구 결과는 미국의 모든 성인들이 매일 비타민 D 1000IU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간 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1000IU 비타민 D를 보급하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성의 경우에 9%, 남성의 7%를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 연구들은 비타민 D 보급만으로 연간 항암 치료 비용을 160에서 250달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같은 연구진이 북위 59도 이하에 속한 서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해서 여성이 20%, 남성 14%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다. 햇빛 차단과 비타민 D 결핍은 1980년대 이후 피부암을 예방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하기 위해서 햇빛을 피하는 것이 권장되었는데 피부과 의사들 중심으로 의학계에서 차단제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그러나 노출의 위험을 강조하고 비타민 D 적절히 보충해야 한다는 권고는 빠졌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있지만 D를 별도로 보충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D 결핍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것이 질병과 연관이 되어지고 있다. 질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인간은 적도 부근에서 몸을 거의 드러낸 채로 살았으며 점차 북반구로 이주해오면서 1년 이내 의복으로 몸을 가렸다. 이제 오래전의 선조와 비교하면 현대인들은 햇빛 결핍 상태이며 따라서 비타민 D도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50에서 90로 추정했는데 자연적으로는 나의 진료 경험에 비추면 지난 5년간 비타민 D 혈중 농도 검사 결과 첫 검사에서 최적 농도였던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그간의 경험으로 판단하건대 햇빛을 충분히 쬐이는 것만으로 비타민 D 최적으로 끌어올리기 어렵다. 따라서 별도로 보충을 해줘야 한다. D 결핍의 위험성은 이쯤 되면 자신도 D 결핍 아닐까 걱정하게 될 것이다. 그 진료받은 사람들 75%가 이 결핍이 있었다. D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면 근력이 저하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만성적인 근골격 통증이 오고 피로가 오고 잦은 감염증이 오고 우울감이 온다. 목의 통증과 비타민 D 부족 사례는 나를 찾은 환자들에게 D 보충 여부를 실시하고자 정기적으로 척추 교정 또 치료를 받았다. 또한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고 그가 나를 처음 찾아왔던 5년 전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측정. 그래서 보충으로 놀라운 효과를 보면서 아마도 목뼈에 골연화증이 있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골연화증은 성인에게 생기는 구루병의 일종이다. 체내의 비타민 D가 고갈되면 뼈를 단단하게 하는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고 특징적으로 뼈나 근육 깊숙한 곳에서 통증이 일어난다. 몇 달이 지나고 D 혈중 농도를 다시 측정해 본 결과 40NG 이상이었다. 내가 소개한 환자는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나는 시크 교사라 평상시 내 몸의 거의 전부를 가리는 복장을 하기 때문에 햇볕에 피부가 노출될 일이 거의 없어서 D 농도가 지극히 낮았다. 그래서 D 농도를 교정한 뒤에는 목의 통증이 사라졌다. 목뼈 골연화증을 치료한 것이다. 목뼈 골연화증을